상속 관련해서 재산 다툼 하시는 분들의 분쟁 재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몇 억? 몇 억까지도 안 되고요. 몇 억 이상 된 사람들은 싸울 일이 별로 없고요. 네. 보통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 사이가 몇 백만 원이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사이. 헐. 우리나라 상속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자산이 아주 많아야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계속 인플레이션이 되다 보니까 의외로 상속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내용입니다. 네, 이제 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상속에 대한 부분은 재산의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상속 관련해서 재산 다툼 하시는 분들의 분쟁 재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몇 억? 몇 억까지도 안 되고요. 몇 억 이상 된 사람들은 싸울 일이 별로 없고요. 네. 보통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이 사이가 몇 백만 원이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사이. 그러니까 소송해봤자 그 변호사비 주고 나면 뭐 남는 것도 없잖아요. 남는 건 없는데 억울하다는 거죠. 아, 억울해서 지금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네. 많은 거군요. 아, 그러니까 이해가 가네. 네. 그래서 몇 백만 원 소송이 의외로 많고요. 나머지도 몇 천만 원짜리 소송이 많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중앙일보 2월 2일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네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큰오빠가 그 부모님의 땅은 싹 가져가고 집이 하나 남았습니다. 집이 하나 남아서 홀로 대신 어머님을 막내딸이 모시는 조건으로 집은 막내딸한테 주기로 합의서를 쓴 거예요. 그런 다음에 명의 이전까지 된 거죠. 이게 등기까지 완전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제가 합의를 한 거예요. 땅은 큰오빠가 가져가고 집 하나 있는 것은 막내딸이 어머니 모시는 조건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해서 다 합의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약속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 언니하고 큰오빠하고가 이제 소송을 네. 하신 거죠. 네 형제 자매 중에서 막내는 부모님을 모신 거고 그 땅을 가져간 형이랑 큰 언니가 예. 소송을 한 거예요. 밑에 언니는 넷째한테 여기는 안 한 거고. 안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판결이 어떻게 났냐? 네. 1심 판결이 합의는 소용없고 유류분 청구 소송한 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4분의 1씩이 아니라 유류분은 가져갈 것의 절반이라서 8분의 1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오빠한테 8분의 1 주고 달라는 큰언니한테 8분의 1을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1심. 근데 2심도 똑같이 유류분 청구 소송이 우선이다. 똑같이 났고요. 3심까지 올라가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된 건데 대법원 판결도 유류분 청구 소송이 우선이다. 합의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3심에 와서 달라진 부분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유류분이 우선하는 건 맞는데 큰 오빠가 땅을 가져갔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돈 달라고 하는 큰 언니에게 8분의 1을 줘라. 이게 내용이죠. 이걸 정리해보자면 그래도 결국은 합의한 것보다는 유류분 청구 소송이 우선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합의가 의미 없다는 거죠. 이거는 진짜 쇼킹한 일인데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제가 이시영 박사님 그 책에서 본 내용인데요. 7남매 중에서 이제 맏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자식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몸이 좀 쇠약해지시면서 나빠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픈 큰오빠를 막내 여동생이 와서 돌봐준 거예요. 병원도 다 데리고 다니고 이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 내 간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병원비도 다 대드리고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5 형제는 병원비도 도와주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뭐 간 이식 수술 나오니까 다 도망가고 그런 거죠. 뭐 이식은 못 받았어요. 미처 이제 이식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쳐다보지도 않던 형제들이 5명이 다 와가지고 같이 나누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자녀가 없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나누는데 6등분 해가지고 가져간 거죠. 그 돌봐줬던 이 막내 여동생에 대한 또 배려가 없는 거죠, 이게. 그렇죠. 지금. 법적으로는 또 아무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 돈인데 죽고 나서는 내 돈이 아닌 거죠.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는 요즘 그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오래 사시잖아요. 그리고 또 홀로 되시면 자녀들이 모시기도 어렵고 또 외롭게 사시고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런데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만나서 사귀게 되면은 그런 건 권장을 하는데 결혼만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호적. 예. 그러니까 황혼 재혼만은 극구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저 그 이유를 알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제 나쁜 맘을 먹고 새로 들어온 반려자가 나쁜 맘을 먹었어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사전에 증여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식들한테. 그러면 그 부분을 미리 받았더라도 이 새엄마가 나쁜 맘을 먹고 다시 평등하게 나누자. 이렇게 되면 예전에 받았던 것까지 다시 다 소급을 해가지고 다시 나눠야 된대요. 다시 계산을 해야 되죠. 그것도 참. 근데 꼭 새엄마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일 수도 있죠. 반대일 수도 있죠. 아무튼 이게 다시 다 긁고 와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이 이야기도 사실은 자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커다란 문제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죽기 전에 그 나한테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했던 자식이 있어서 내가 걔를 좀 배려해주고 싶은데 그 배려를 해줘도 나중에 다시 원위치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배려가 안 된다는 거죠. 100%는 아니더라도.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내가 여지껏 벌어놓은 돈이잖아요. 네. 그거를 내 맘대로 상속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희한한 일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써버려야죠. 저희는 이게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고 권장드리는 방법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다 쓰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알아서 다 정리해 놓고 가시는데 네. 돈 별로 없으신 분들이 조금 남겨놓고 자식들 쌈 붙여놓고 가시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날 만하게 또 법이 돼 있어요, 지금 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돈인데 그거를 남겨놓고 가시면 진짜 마음을 조금 독하게 먹고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럼 이게 그냥 싸움이 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소송 금액이 몇백만 원짜리가 많습니다. 친한 친구가 변호사에서 제가 잘 아는데요. 최소 수입료가 얼마나 돼요?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면 뭐가 됐든지 최하 300만 원. 거기에 세네. 이제 성공 보수. 보통은 10%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속 재산 분쟁을 통해서 변호사비 주고 나면은 자기는 안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도 한다는 거죠. 억울해서. 내가 판사한테 가서 내 억울함을 좀 확인을 받고 싶다. 다퉈보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남겨 놓으시면 자식들 쌈 붙여놓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겁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라 저는 몇 억도 그래요. 몇 억도 안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는 노후에 집으로 깔고 있지 말고 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있긴 있어요. 있는데 쓸 돈이 없다니까요, 어른들이. 집으로 다 깔고 있기 네. 때문에. 실물 자산의 한 83%가 묶여 있고요. 또 어르신들이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75% 정도가 자가 소유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집에 자기 재산의 거의 한 80% 넘게가 집에만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에 쓸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정작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쓸 돈이 없으니까 사실은 또 없으니까 바라잖아요. 바랄 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좀 안 주나? 이러고 또 바라신단 말이에요. 음. 또 자식들 입장에서는 나도 지금 집이 없어. 힘들죠, 요즘. 네. 애들 키우고 집 사고 이러려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집이 있더라도 사실은 다 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대출이라고 그러니까 봐야죠. 그거를 고정적으로 또 부모님한테 돈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네. 그런 게 있어요, 좀. 참 이게 관계가 오묘하단 말이죠. 그게 큰 돈이 아니더라도 용돈이 됐든 생활비가 됐든 부모님들한테 이 정기적으로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요. 요즘은 예전처럼 직장이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평균 뭐 한 10년 근무하면 잘 근무하는 건데 거기 직장에서 잘리게 되면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나는데 새 직장을 얻으려고 하면 예전 수입에 거의 반토막이 나거든요. 이런 게 뭐 팩트예요. 제 친구 같은 경우도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는 원래 일을 안 했고, 그러니까 지금 돈이 얼마나 쪼들려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시댁에 거의 정기적으로 돈을 드리는데 진짜 힘들다 하더라고요. 네.
그 뭐 본인이 또 계속 들이던 그런 돈인데 본인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그걸 끊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그걸 또 조금 줄이려고 그래서 이제 조금 줄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힘들게 이렇게 줄였다고 스트레스 엄청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극단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면 부모님 빨리 돌아가셔야 저 집을 내가 물려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동으로 하지 않을까요? 참 너무 슬프면서도 참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그런 일이에요 진짜. 너무 제가 욕먹을 소리를 해서 그렇긴 한데 구조 자체가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다 집에 몰빵하고 계시고 있는 것은 집 밖에 뿐이잖아요. 그러면 그 집이 나한테 오려면 부모님 돌아가시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살아 계시는 동안은 내가 계속 뭔가를 드려야 되고.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생각은 한 번쯤 해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계속 들어가는 돈도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안 들어가고 또 집도 내 차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사실은. 그게 얼마나 서로 불행하게 자식을 불효할 마음을 먹게 하는 거고,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왜 돈이 있으면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야 그게 내 돈이라는 거. 내가 쓸 수 없으면 그건 뭐 그냥 사이버 머니나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부모님들이 그 집을 안 파시는 이유가 뭐냐면 뭐 따로 있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가 집이 없는 서름이 있었기 때문에 집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물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내가 죽고 난 뒤에 몽창 물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내가 한 번이라도 자식들이 나를 좀 더 보러 왔을 때 기쁘게 이렇게 갈 수 있게 만들고 차비라도 좀 주고 또 손자들 왔을 때 한 10만 원씩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주면서 아이들 그렇게 커가는 모습도 자주 좀 보고 저는 그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왜 목돈을 주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푼돈으로 나눠서 여러 번 주시는 게 좋지 않나? 네. 있을 때 줘야지 좋죠. 필요할 그러니까. 때 또 이렇게. 참 그 생각을 왜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보러 한 번 왔다 가면 내가 조금씩 주는 거예요, 오히려. 받는 게 아니라. 그러면 훨씬 더 이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형편이 안 되면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계신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자산의 50% 이내로 주거비를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50% 이내로 집을 하더라도 그 집을 주택연금을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주택연금 드셔서 그 집을 전부 다 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너희들이 받을 돈이 없다. 내 저녁에 딱 포기시키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다 신탁 방식으로 어르신들이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배우자가 남아 있을 경우에 설령 내가 먼저 죽더라도 배우자까지도 주택연금을 받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주택연금을 받아서 자식들 오면 용돈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모아놨다가 100만 원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내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을 한 번이라도 더 얼굴 보고 자녀들한테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지, 모든 돈은 다 쓰고 가셔야 되는데 그 집까지도 저는 쓰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택연금도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 이야기이긴 한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더 나이가 든 이후까지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85세가 넘으면 거의 한 40%가 치매 환자예요. 그럼 2명 중에 1명은 치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둘 중에도 둘 중에 하나 치매. 저는 그냥 팩트라고 봅니다, 그건. 예쁜 치매로 걸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탁을 많이 하시거든요. 신탁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엄청 많아야 신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탁이 아주 보편화가 되고 있고요. 재산이 몇 천만 원이더라도 신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 몇 억 정도 되면은 많이 신탁을 하십니다. 내가 노후에 더 나이 들어서 치매에 걸렸을 때 이름이 치매 안심 신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 내가 사리 판단을 완벽하게 잘 못할 수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치매가. 항상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멀쩡했다가 어떤 때는 또 정신을 잃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미리
믿을 만한 뭐 자식이든 형제든 아니면 믿을 만한 지인이든 지정을 해 놓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아파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갈 경우나 집에서 생활이 어려울 때 생활비를 누가 인출해서 나를 생활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유언을 집행할 수 있도록 유언 대용 신탁도 있거든요. 신탁을 이용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원이라도 남겨놓으면 자식들 쌈 붙이는 거예요. 오늘은 저희가 우리나라 상속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알아보았고요. 저희 나름대로 해결 방법 3가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많이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